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모펀드들의 움직임들, 한국에 참 많은 자금들이 올라오고 있고 과연 이 자금들은 또 어느 쪽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투자의 흐름을 잡아보고자 오늘 주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 사모펀드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았나요? 이거 네. 사모펀드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예가 네. 제 기억으로는 혹시 앵커 이제 이게 세대차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네. 옛날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아세요? 나네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네. 지금 감독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감독님 제 세대인 것 같은데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굉장히 그 줄리아 로버츠하고 네.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건데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는 영화 얘기를 하냐면 그 리처드 기어의 직업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건데 이제 그 사모펀드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 얘기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막 활성화될 때입니다. 활성화될 때고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친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요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이러한 사모펀드가 그때 당시에 막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좀 적대적 M&A라는 어떤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황금 낙하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인수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적대적 M&A를 당해서 대주주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될 때 대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라라는 게 도입된 게 황금 낙하산인데 이번 주총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붐을 일으키면서 황금 낙하산을 도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좀 이것도 하루 좀 다뤄줘야 될 문제이긴 한데 황금 낙하산 제도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악용되면서 대주주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는 황금 낙하산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황금 낙하산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최근에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의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이 뭐 대기업과의 관계는 사실 뭐 계속 끈끈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외적인 환경들이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사모펀드, 우리가 이제 뭐 리츠라든지 여러분들 뭐 PEF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변되는 건데 지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기업체는 역시 생물체다. 자꾸 변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어떤 기획력, 자금력 이런 걸 갖고 모든 것들을 운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뭐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을 이제 넓혀갔던 거죠. 근데 기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신사업으로 이제 뭘 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자금 부담도 크고 요즘 또 자금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PF랑 손을 잡는 거죠. PF라는 것이 목적이 투자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PF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 그 상장돼 있는 PF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과 대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서로 간에 이제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청산이 되면 PF는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제 그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거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청산에 들어가는 거고 대기업도 만약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그 계약 관계를 잘라내버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대기업과 PF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대기업과의 영업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지금 P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죠. 그렇죠. 결국 야 대기업과 PF가 손잡는데 내가 그럼 무슨 종목 사야 돼? 여기는 전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근데 이 경영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게 한편은 PF의 다른 모습이 ODM 업체, 그 다음에 뭐 CMO 업체, 이런 뭐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그 외부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설명을 기사로만 해주셨어요. 끝날 것들이 아니라 네. 이 PF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뭐 논문 하나 써도 될 정도의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참 예. 그래서 어렵기도 한데 예. 또 요즘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PEF가 예. VC의 영역까지도 좀 침투를 해가지고 네. 정말 뭐 작은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네.
플랫폼 기업까지도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가 또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VC라는 벤처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 지금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아닙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앵커캐스도 만약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게 벤처죠. 근데 벤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죠? 자금이죠. 그렇죠. 자금을 이제 끌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PF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고 이건 돈이 있고 벤처는 아이디어가 있고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플랫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서로 간에 지금 PF라는 건 수익만 쫓아다니거든요. PF는 조금 하면 이 성질이 돈만 쫓아다닙니다. 이 속에는 인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돈만 쫓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수한 벤처들이 많죠. 우수한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뭐 생태계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이윤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크게 고려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외식업계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맘스터치 네. 팩트가 두꺼운 그 정말 그렇죠. 갑자기 또 찐팬들이 참 많았던 건데 네. 얘네들이 이제 맘스터치를 인수한 이후에 사회펀드라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민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뭐 160조 적자가 나네 뭐 한다 하더라도 한국전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력 요금을 올려야 되지만 그렇죠. 우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력 요금이 낮은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통제해 주는 거죠. 민영화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영화는 사모펀드와 같은 효과죠. 맘스터치 같은 경우 대주주가 자기가 어떤 책임하에 경영을 한다라는 건데 앞서 언급드렸던 사모펀드는 그게 아니죠. 네. 내가 여기서 얼마큼 돈을 엑시트하느냐라는 그렇죠. 개념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IMF 때 제가 다녔던 증권사입니다. 그때 지금 유진증권인 서울증권, 서울증권이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조지 소로스라는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거두죠.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결국 사모펀드가 돈을 서울증권에 대한 건물을 팔고요. 다 모든 자산을 다 빼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진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됐는데 그때 당시 증권사들이 다 여의도에 건물을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고 내부 유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사모펀드가 건물까지 철저하게 털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사모펀드에 인수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로 간의 양면성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메디포스트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체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모펀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모펀드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1대주주가 됐고요. 대주주가 2대주주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지분을 좀 해서라도 뭔가를 성공하겠다라는 대주주의 의지가 보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했을 때 사모펀드가 1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라는 것은 임명 계약이 아니라 계약 2대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썼겠죠. 이 계약서는 밖에 공표되는 게 아닌데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뭐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면 성공한 이후의 메디포스트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대주주가 나름대로 2대주주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라면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와 사모펀드가 손을 잡는 또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지, 우리의 투자 포인트로는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 와야겠죠?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캠입니다. 국내 1위의 2차 전지용 전액 제조기업인데요.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데 국내 주요 기관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은 2만 톤 규모의 LG화학 전액 장비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한국 전액 업체 중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전액 시장에서 점유율 5%를 기록한 한국의 최대 전액 업체로 성장했는데요. 이번 투자업계에서는 엔캠이 이번 투자금으로 해외 시설, 설비 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캠 주가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컴 MDS입니다. 여러 가지 14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한컴 MDS 산하 신산업 결사를 묶어서 파는 통매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수 전에 최소 10개 회사가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컴그룹은 상반기 안에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번 인수 대상 지분은 한컴 MDS 지분 32%입니다. 한컴그룹 측은 약 1,000억 원의 매각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장 수익은 나지 않지만 미래 산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컴 MDS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세계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비 응찰이 시작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입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대상은 글래노드 피해 지분 54%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대인데 매각가는 1조 원으로 이것은 매도자의 필요가 아니라 매수자와 시장의 니즈에 의해 시작된 매각전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종목별로 지금 관심도가 높은 종목 한번 3가지 꼽아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쪽, 그쪽 섹터에도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활발히 지금 합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자금이 모이는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것을 처음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보니까 저도 몰랐었던 기사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쏟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 얘기를 자들이 이해 못 하신다라면 이번 주말에 요거 이제 뭐 P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 최근에 뉴스가 공부할 때 이걸 좀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공부를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앞서 플랫폼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메디포스트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앞서 얘기했던 PF의 성격은 돈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려요. 돈 냄새를 얘네들이 이 사모펀드가 움직인다는 건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네들이 하기에 규모의 경제도 없고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이 산업계를 좀 활성화시켜 줘야 어느 정도 뛰어들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사모펀드가 먹을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상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작은 기업들을 몇 개 먹으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죠.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중소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근에 사모펀드의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렇다면 건설주라든지 건자재라든지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지금 사모펀드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단위가 큽니다. 네. 단위가 크고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증권회사가 투자하겠다면 증권회사 일반 직원들 잘 모릅니다. VIP들만 상대하는 그렇죠. 어떤 PB들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수 없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팁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딱 파악을 해주셔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이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작업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또 넥슨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안타까운 뭐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면서 어찌됐든 이제 이게 결국 주시장의 속성이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남겨놓은 상속에 대한 어떤 것들을 누가 차지해서 이익을 나타낼 그렇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포커스가 낮춰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상속세가 막대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어제 삼성전자의 홍라이 여사의 블록딜, 그다음에 삼성 SDS의 어떤 그 자녀의 그렇죠. 블록딜, 블록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뭐 시세 변동성을 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넥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처음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군데서 받아갈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넥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사모펀드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조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직접 나설 수도 있고요.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뭐 예를 들면 A 기관이 인수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재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많은 셈법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넥슨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넥슨의 지배 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가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야 저거에서 내가 좀 뭔가를 할까 막 하는데 우리랑 좀 딴 얘기고 우리는 이제 넥슨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네. 사모펀드.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들 주말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숙제로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의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들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사실은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돈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